1950년대 전쟁이 막 끝난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쌀값이 하루 새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한 중년 남성이 상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제보다 비싸잖아. 나를 바보로 아나.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경험이 많고 말도 번듯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남 탓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인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한때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른은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평생의 경영 속에서 만났던 어른 같지만 어린 사람들의 공통된 9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어떻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품격 있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듣는 동안 이거 내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생각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는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사람 한 번쯤은 꼭 만납니다. 나이도 있고 경험도 많고 말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저는 젊은 시절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때의 저는 그 사람을 보며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1930년대 후반 대구 서문시장.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세상은 불안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막 28 삼성상해라는 이름으로 작은 상점을 차렸습니다. 면, 말린 생선, 농산물을 거래하던 상점이었지요. 당시 제겐 거래처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60을 넘긴 노상인, 시장에서는 손꼽히는 상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생각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한 납품 시간이 비 때문에 조금 늦으면 젊은 양반, 이게 장사하는 태도야? 하고 고함을 지르고 가격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럼 거래 끊자 하며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 손님이 몰려서 줄을 서도 왜 나를 기다리게 하냐며 상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시장은 그가 오는 날이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직원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제 상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님 남편이 시장에서 또 소리 질렀죠. 사실 집에서도 똑같아요. 국이 뜨겁다고 그릇을 던지고 반찬이 짜다고 화를 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제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삼성상해를 시작했을 때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직원이 실수라도 하면은 큰 소리부터 냈고 하루 매출이 떨어지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조용히 말했지요. 당신이 화내면 다들 더 위축돼요. 누구도 당신 옆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얼마 뒤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말린 생선을 실은 마차를 끌고 거래처로 가던 중이었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바람은 세차게 불었습니다. 잠시 멈춰 섰을 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비 때문에 늦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냥 탓만 하고 있을 건가? 그 순간 저는
근처에 처마 밑을 빌려 마차를 세우고 짐 위에 천막을 덮었습니다. 빗속에서 물건이 젖지 않게 지키며 수첩에 적힌 납품 시간과 고객 정보를 하나씩 다시 점검했습니다. 손은 젖고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거래처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제 손에 있는 젖은 수첩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장, 이 비 속에서도 물건이 젖지 않았네. 정확하게 기록까지 해왔구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용 있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화 대신 책임을 택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믿는다. 몇 년 후 그 고집스럽던 상인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거래처도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엔 그가 직접 제게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장, 나는 평생 이길 줄만 알았지. 근데 결국 나를 이긴 건 내 화였어.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화를 다스릴 때 비로소 이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는 자신을 느낀 적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대로 안 되면은 화부터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태워버리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미숙함의 증거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진짜 어른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 하나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기술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즉 입으로는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 저는 사업을 어느 정도 키워 대구를 벗어나 서울로 진출하려고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서울 상공회의소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중년 상인이었고 예전에는 꽤 큰 직물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게 다시 열지. 돈이야 금방 모으고 사람들도 다 다시 나한테 올 걸.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야. 말은 거창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몇 달, 아니 몇 년째 똑같이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장 구석에서 작은 포장 일을 하며 그의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여전히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38년 대구 중구 인교동에서 삼성상해를 세웠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도 언젠가는 큰 회사를 만들겠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자본도 인맥도 신용도 없었죠. 아무리 언젠가라고 말해도 오늘 당장 일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시 제게 남은 돈은 30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창고 문을 열고 거래처 목록을 손으로 썼습니다. 기록장에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물건을 보냈는지 모두 적어두었지요. 그것이 바로 제 신용이었고 제 재산이었습니다. 언젠가 대신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상회가 시장에서 조금씩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년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다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장, 나도 다 생각이 있네. 괜히 시작했다가 또 망하면 주변에서 다 비웃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망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들이 웃을까봐 멈추면 언젠가 자신이 자신을 비웃게 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겁을 먹고 있었나 봐. 몇 달 후 그는 제 조언을 듣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직물점을 열었습니다. 63세의 제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원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자 손님이 늘었고 3년 후에는 그 지역에서 꽤 알려진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회장, 이제야 알겠소. 입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몸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뀌더이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늦은 시작이 그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언젠가 시작하겠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시작이 작아도 그 한 걸음이 당신의 길을 바꿉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 즉 예전에 잘 나갔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중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재건에 힘을 쏟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서울 을지로 근처에서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공회의 모임에서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퇴직 군인이었죠. 대화의 시작부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회장, 나는 옛날에 군에서 대대장을 했소. 그때 부하들이 수백 명이었지. 내 덕분에 부대가 표창도 받았소. 그의 말투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매번 들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존경의 눈으로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그때는 으로 시작했고 그때는 그의 인생에서 멈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제 인생의 어느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그리고 이어진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삼성상해는 전쟁 물자 조달로 지정되어 있던 탓에 재산 대부분을 잃었고 공장도 자금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도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 회장 그래도 한때 잘 나갔잖아요. 지금은 잠시 운이 나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미래를 지탱할 수 없다. 그건 잠시의 기억일 뿐 오늘을 살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쟁 직후 20몇 명의 핵심 직원만 남은 채 저는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다. 삼성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날 이후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공장 바닥을 닦으며 설비를 확인했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다시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 첫 작업이 바로 직물 공장 수원 제1방직의 재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방직이라니 미친 짓 아니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이니까 해야 한다. 불가능할 때 도전하는 게 진짜 경영이다. 그 결심 하나로 우리는 1년 만에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 공장은 이후 삼성의 핵심 산업이 되었고 그 경험이 훗날 삼성전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군인 출신의 노인을 다시 만난 건 몇 년 뒤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조용히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아버지는 여전히 옛날 얘기만 하십니다. 가족들도 지쳐 있어요. 저는 그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내어드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위님, 예전에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지금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의 자랑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의 영광을 자랑이 아닌 교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게 진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회장, 내가 평생 잘못 살아왔나 봐. 그 후 그는 퇴직 군인들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교훈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랑이 아닌 반성의 울림으로 바뀌었고 그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자랑으로 삼으면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교훈으로 삼으면 세상이 다시 가까워진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도 예전에 잘 나갔는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경험을 지금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현재의 가능성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과거의 이야기를 자랑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교훈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 즉 무슨 일이든 자신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어도 끝내 신뢰를 잃고 결국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1960년대 초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삼성도 그 흐름 속에서 전자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옆에는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던 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추진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항상 주목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아가며 자기 주장을 길게 펼쳤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이건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고 부하 직원이 계약을 따오면 그건 내가 미리 그라운드워크를 다 해놨기 때문이지 하며 공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처음엔 그를 존경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누구의 성과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팀 분위기는 무너졌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30년대 말 삼성 상해를 막 키워가던 시절 처음으로 큰 거래를 따냈을 때였습니다. 그 계약을 실제로 이끌어낸 건 제 밑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김성호였죠. 하지만 그날 회식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이 거래는 내 건과 판단 덕분이야. 그 말을 들은 김성호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잠시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공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남은 열정도 잃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후 저는 다음 날 아침 김성호를 불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계약은 네가 만들어낸 결과야. 나는 그저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이야. 그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한마디면 저는 평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을 때 가장 강해진다. 그 이후부터 저는 회사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직원의 공이다. 실패는 나의 책임이다. 다시 1960년대 그 영업 임원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의 부하 직원들이 단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더 이상 저분 밑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임원을 불러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주목받으려 하는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50이 넘었는데 내가 회사에서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한 사람이다. 그 후 저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성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 임원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부하 직원의 이름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 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하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생각이야. 자네 이름으로 보고 올리게. 회의에서 이건 우리 팀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변하자 그의 팀은 회사 내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부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년을 맞던 날 부하 직원 전원이 울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당신 밑에서 일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도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리더가 뭔지 알겠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늘 자신이 중심이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스스로 그런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항상 주목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외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이 자연스럽게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즉 눈앞의 이익만 쫓고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엔 이길 수 있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던 시기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방직과 재당, 제일모직,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 협력업체 중 한 곳이 저를 곤란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60대 중반의 노련한 사람이었고 겉보기엔 사업수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납기를 지키라고 직원들을 닥달하면서 정작 본인은 대금 지급을 몇 달씩 미루었습니다. 품질을 높이라면서 단가를 계속 깎았습니다. 직원이 병이 나서 쉬겠다고 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라며 차갑게 잘랐습니다. 그의 회사는 처음엔 빠르게 성장했지만 곧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거래처들도 그와 거래하기를 꺼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1950년대 초반 삼성 상해가 아직 소규모 상점이었을 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공장 여직원 한 명이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며 조퇴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칙상 근무 중엔 퇴근 안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저는 즉시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그 직원에게 자녀가 있나? 예, 초등학생이라 합니다. 그럼 자네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면 어떻게 하겠나? 공장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칙은 회사를 지탱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회사를 살립니다. 규칙이 사람보다 앞서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의 병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조퇴 허가라는 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근율이 줄고 직원들의 충성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걸 느꼈고 그 믿음이 곧 품질로 생산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익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쌓인다. 이익은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후 저는 그 협력업체 사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직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하면 결국 회사도 그렇게 취급받게 됩니다. 그는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장, 사업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망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함과 무정함은 다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되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회장, 나는 사람보다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 후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직원의 가족이 병이 나면 직접 병문안을 갔고 명절엔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이제야 우리 사장님 같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품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거래처도 늘었습니다. 그는 70세에 은퇴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오지만 돈만 좇으면 사람은 떠나더이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회사의 이익, 개인의 성과만 바라보다 사람을 놓친 적은 없습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결국 자신이 쌓은 벽 안에 갇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나의 이익보다 우리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신뢰가 모여 평생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즉 누군가의 조언이나 비판을 들으면 바로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유능해 보이지만 결국 성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1970년대 초 삼성은 전자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도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직원이 잠도 줄이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 곁에는 60대 초반의 한 전무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오랜 동지 같은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하나의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중 누가 의견을 내면 내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 자네들이 뭘 알아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젊은 과장이 데이터를 근거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와 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배움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며 저는 제 오래된 실패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1950년대 중반 라디오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거래처 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이 라디오는 소리는 크지만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최신 기술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오.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가 틀렸을까? 며칠 후 저는 기술팀을 불러 실제로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라디오의 음질은 불안정했고 부품의 연결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는 커지고 결국 신뢰를 잃는다. 그 후부터 저는 누군가의 비판을 들으면 메모부터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듣는 자세부터 바꾸었습니다. 비판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신호다. 그 생각 하나로 삼성은 수없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전무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과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이번 제품의 마케팅 전략은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자네 나이 2배는 더 해봤어.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전무, 자네는 30년의 경험이 자부심일 거야.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네. 그 경험이 오늘을 막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짐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라디오를 만들 때 똑같았네. 한마디 지적을 듣지 않아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지. 그때 깨달았네. 실패는 두렵지 않지만 배우지 못하는 건 치명적이야.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젊은 과장을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지난번 말 다시 이야기해봐. 자네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 그날 이후 그 부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그 전무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가 회사를 떠나는 날 그 젊은 과장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무님께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지적을 들으면 불편해지고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볼 때입니다.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성장을 스스로 막는 사람입니다. 비판을 귀찮게 여기면 결국 남보다 뒤처집니다. 하지만 비판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 그것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 즉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도 오직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고집이 강하고 확고해 보이지만 결국 시대에 뒤처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 저는 전자산업과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반도체란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죠. 이 회장, 반도체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 중에서도 유난히 완강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재무 담당 임원이었죠. 그는 자신감 넘치고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의 중에 제가 이제는 기술이 돈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면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술은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있는 사업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네. 하지만 돈은 눈앞의 결과고 기술은 미래를 여는 열쇠야.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숫자 없이 위험한 도박은 안 됩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확신이 바로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1950년대 후반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한 일본 기업이 저에게 기술 제휴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도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이후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집은 경험의 산물이지만 변화에 닫힌 경험은 쇠사슬이 된다. 그래서 1970년대 초 저는 직접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어렸지만 그들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비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서도 세계에서라도. 그 결심이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완고한 임원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몇 년이 지나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폭발적으로 치열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가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반대했었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게. 그는 삼성의 새로운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칠 뻔했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리는 건 부끄럽지 않네.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그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으니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끝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 갇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더 넓은 세상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즉,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책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삼성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수출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부서가 생겼습니다. 보고를 받던 중 한 부서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떨어진 건 경기 탓입니다. 달러 환율도 안 좋고 정부 규제도 심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성과가 나쁠 때마다 그는 항상 남을 탓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제 뜻을 잘 못 따랐습니다. 본사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이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까? 그를 보며 저는 1940년대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가 틀어졌습니다. 상품 운송 중에 사고가 나고 고객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운송업자가 잘못한 일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 책임은 전혀 없을까? 저는 다음 날 새벽 운송업체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 운송 중 손상 책임은 판매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그건 제가 미처 꼼꼼히 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아르란. 그 후로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기 시작하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삼성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부서장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계속 남을 탓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팀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자네, 왜 자꾸 남 탓만 하나?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상황을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과 변명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설명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만 변명은 핑계로 끝나네. 자네는 지금 스스로에게서 배움을 끊고 있어.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제 책임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과가 떨어지면은 이건 제 관리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했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바뀌자 팀의 분위기가 바뀌고 실적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남 탓을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남을 탓하는 사람은 늘 세상을 원망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왜 나만 안 풀릴까?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내 몫을 다 했는가?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환경 탓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즉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어른답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초 저는 이미 1원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삼성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저를 한국 경제의 상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임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현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회장님께 의견을 내는 걸 주저합니다.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의 회의를 지켜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다. 삼성을 키운다는 명분 아래 나는 어느새 권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삼성 상해를 처음 세우던 시절의 일기장이었죠. 그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배움의 길 위에 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병철, 지금의 너는 그때보다 얼마나 배운 사람인가? 그 질문이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모든 임직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장 이병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써서 내게 직접 보고하라. 처음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메모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완벽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고 매주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식사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권위는 지시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경청으로 쌓이는 것이다. 그 후 저는 매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평생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는 용기, 그게 진짜 어른의 시작입니다. 세월이 흘러 80대 중반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은 성공보다 부끄러웠던 순간에서 더 많이 배웠네. 실패는 나를 낮추고 낮춤은 사람을 크게 만들었지. 그 자리에 있던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도 배우신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네. 사람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때가 진짜 은퇴일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안다.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끝입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세상에 갇힌 채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었습니다. 돌아보면 결국 모든 차이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화를 내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 남을 탓하는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변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9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건 내 이야기 같네 하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나는 해당 안 돼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때가 바로 스스로를 돌아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성장, 변화, 배움, 용기, 그 4글자 중 하나만 써도 좋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변화를 일으킬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